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이후 시작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안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사람과 민생, 안보, 지방, 미래를 살리는 오생 예산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적폐 청산 이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가위를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 동안 저희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해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곧 출범 5달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실정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안보, 인사, 방송, 교육, 민생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었는데 특히 5천만 핵 인질 문구로 안보 이슈를 앞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뭄 피해 대책 예산 등 7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제시하며 문제 해결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용에 휩싸인 바른정당도 당내 갈등 봉합에 분주한 와중에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당도 재래시장과 역사를 오가며 파리바게뜨, 이랜드 사태 해결 등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오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용철 씨 유족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서 진짜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한 수사가 의혹을 키웠다며 경찰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박 씨 유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진범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낸 건 지난 15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인근 등산로에선 박 씨의 사촌 박용수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촌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박용철 씨가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며 청부살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로 꼽힌 박용수 씨도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박 씨 유족 측은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박용철 씨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내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된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명절 되고 그러면은 사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역뿐만 아니라 영등포역이나 노숙인들 많은 곳, 제가 사는 동네도 노숙인인데 이분은 덕고다이파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 벤치에 누워서 좀 주무시더라고. 딱 속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노숙의 추억이야? 노숙의 추억? 아, 해봤잖아요, 과거에. 노숙의 난 추억? 노숙까지는 안 해봤고 노숙이라고 해봐야 어떤 시기였냐면은 집 나와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여름이라 공원에 잤던 적은 나요. 목이 엄청 느끼고. 그것도 집 앞에서. 아니 집 근방에 근린공원이었는데 문제는 엊그저께 새벽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냥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 난 부러웠어요 솔직히. 딱 잠자기 좋은 날씨야 밤에. 그렇게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건 명절 되면 이제 노숙인들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복지부가 노숙인 실태라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노숙인의 실태 조사. 그게 최초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에. 사실은 기존의 정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수구 세력들의 정부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굳이 대책이라고 하면 집단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는데 실태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노숙인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됐는지 아세요? 1만 1천 명이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자가 11,340명이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노숙자는. 그렇죠.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길거리 노숙인은 1,522명. 일시 보호시설과 생활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493명, 9,325명. 쪽방 거주자는 6,192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74%, 여자가 26%.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 28%, 40대 18%, 그리고 70대가 11% 순이었고요. 이 30대도 있습니다. 비율은 8% 정도입니다. 원인도 있더라고요. 네,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는 개인적인 부적응이 54%로 절반 가까이 됐고요. 33%로 경제적 결핍,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의 부족이 6%, 또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이 26%, 이혼 및 가족 해체가 15%, 실직 14%, 알코올 중독이 8%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건강 상태인데 실제로 보면요 노숙자분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술 냄새 진동하죠. 네. 40%가 술 마신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29%는 주 2, 3회, 19%는 4회 이상 음주한다. 사실은 술 마시는 분들은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날마다 마시는 한두 잔씩이라도 그런 상태일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통계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간 중심 사회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지금 묻어지고 있다. 조선시대만 해도 거린이라고 했죠. 거지 거린, 당시는. 이런 사람들 규율 정책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엄혹한 시기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난 9년 동안 이런 서민 정책들 또는 경쟁사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인권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9년 동안 이걸 완전히 방기를 했고요. 더더욱이 현 정부 들어와서 초기인데에 불구하고 이 통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몰아넣어서 쳐넣어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면 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런 통계가 필요 없죠. 그냥 몰아넣으면 되니까 잡아다가.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제 칭송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건가에 데이터가 마련된다는 거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이고, 술을 드신 분들도 금연, 금주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상처가 무엇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졌죠. 이들이 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추가로 또 내놨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 잘하고 있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최초로 통계조사가 올해 17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은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법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5년 동안 그냥 법은 놀고 있었던 거고요. 뭐 복지부에서는 나름 뭐 연구 방안, 뭐 용역 이런 거를 주고는 했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요. 사실 선진국들은요. 노숙인들에 대해서
주거에 관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을 보면 노숙인들이 어떻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숙인이 자립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2년도에 통과된 법률을 보면은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주거 지원, 급식 지원, 의료 지원, 고용 지원, 응급 조치의 의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노숙인들에 대해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법의 내용입니다. 법 조항에. 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1조 급식 지원을 보면은요,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급식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선택해라. 재량껏 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식 지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료 지원, 고용 지원, 주거 지원 이런 모든 것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법률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중요한 점을 명경 씨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헌법에는 그러니까 노숙인에 대한 우리가 복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숙인이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들은 헌법적 권리인 그렇죠. 겁니다. 인권으로 봐야 돼요. 예,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작업도 이후에 해야 된다. 네. 예, 그게 만 몇 명인데 지자체로 나누면 많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만 좀 많고 있고요. 네.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의무조항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이에요. 높이 평가. 여기 이제 디테일한 거, 저도 이제 뭐 일시적으로 노숙 비슷한 걸 해본 입장인데. 추억이 있죠. 그거는 이제 노숙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대부분인데, 노숙인이 10,000명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노숙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노숙하게 된 원인, 계기 이게 있는데, 그 뭐랄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는데 일자리 같은 게 없어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의 구제를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적 부적응이라고 그래서 54%가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은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맞아요. 그냥 노숙이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게끔 해주는 그 정책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왜 서울역 쪽에 가면 그 지하 보도 쪽에다가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처럼 방향성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였다니까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노숙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 가치까지도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문제는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전체는 아닐 겁니다만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플러님이 얘기한 개인적 부적응, 이 부분은 내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의 기존 질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에요. 직장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주변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고요. 경제적 결핍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적 결핍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요, 채무 때문에, 특히 이 채무 관계 겪은 분들이 이 중에 사업하다가 파산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들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이분들도. 이분들은 그냥 내팽개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노숙자 여러분들도 명절인데 간혹 그분들도 돌아갈 가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여야 사당 대표하고 저녁 만찬을 겸한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화들을 보면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보복으로 보여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지양해달라. 저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은 주호영이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친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20대 총선 때 그 공천 배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자기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사는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정치적 논란들은 이 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처벌인데 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네. 내가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문장인 건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폐청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은 좀 더 강력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냥 들어선 정부가 아니에요. 헌정이 중단된 사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90%가 넘었죠. 적폐를 청산하라. 그런데 그 적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라. 이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불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면 기획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치기획보복.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빠져나가 볼까 또는 적폐청산 피해 볼까 적폐청산을 막아 볼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기획을 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죄를 덮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컨트롤 할까요? 기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이 다 시원했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이 아까 발표했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 정말 니네들이 생각한 대로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고 국정원과 사법부에 있어서 자체적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스스로 국방부와 사법부와 국정원이 나 이렇게 반성하고 조사받고 징벌받고 개혁하랍니다라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하지 말라고 조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법부하고 얘기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가서 대법원장 바지가랑이 잡고 봐달라고 사정을 했으면 했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헛소리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언론들이 정치보복이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빌미를 만드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 이런 지시도 하고 오다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은 딱 이런 정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지금 MB 수사, 국정원 수사, 원세훈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수준이 그런 거라고. 수준이. 아니 국방부가 담당자가 양심 선언했는데 그 수사하지 마라 그래요 대통령이. 야 그래 수사하지 마 덮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 이명박에 끝까지 줄 서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밉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은 걸 정치보복이래. 이건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적폐청산은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영역이고 헌법 위반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상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했다는 게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인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조져버리고 싶어. 한번 털어봐 했는데 뭔가 좀 미심적인 사건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다음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 비슷한 거를 해. 그렇죠. 징역을 선고받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거에 밝혀져. 이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인수위가 없어서 착오도 좀 있었다. 조각이 끝나면 인사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게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성진 같은 사람을 왜 저렇게 임명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좀 꽤 많이 있었고 뉴라이트가 뭐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책임은 책임이지.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구석이 있구나. 그리고 인사 시스템 같은 것도요. 인수위 없이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막 열심히 막 하면 막 다 될 것 같지만 너무나 방대한 걸 다루다 보면
일종의 나온 실수 같은 거다. 이해해달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완벽한 상태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을 잡아본 지도 10년 정도 된 세력 중에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만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성진 후보자 이런 분들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인사도 나오지만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 중에 박성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명박이 책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히 만들어 놓은 인사 풀 시스템을 폐지한 게 바로 이명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끝났을 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던 인력 풀에 대한 시스템 유지 발전이 됐더라면 이 당사자들도 고시의 꿈을 풍운의 꿈을 안고 고시에 합격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 보면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될 기회를 이명박이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저도 지나고 보니까 4개월 지났더라고요. 대통령 임기. 4개월 동안 온갖 핵인이 무슨 싸드니 여기에 시달리다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의 인적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비리가 있는 것인지 아예 자체가 추천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인사가 단행될 거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죠. 노동 양대 지침 폐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있다. 이렇게 실제로는 반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눈에 밟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픈 부분인데 노동 양대 지침 폐기는 뭐 최근에 완전히 확정돼서 노동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해 보신 분. 만약에 한상균 위원장을 파면할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극우 세력들하고 이념적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측면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최고의 언어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는 말은요. 민주노총에 던지는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미를 다르게 분석하면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똑같다. 바로 선방하고 싶습니다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박근혜 탄핵 무효 뭐 빵 이런 집회하고 이명박 쪽에서는 이명박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있어요. 미리 그들이 정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악마화 시켜버린 대상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민주 진보 쪽에도 일부는 걔들 빨갱이들 뭐 국가 전복 세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빼내기 시작하면 일단 형평성 문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석방하라. 최근에 다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박근혜 석방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걸려 있는 데다가 급속하게 그들이 결집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내 속마음 같으면 정말 빼내주고 싶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기를 보고 있다까지 저는 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저희 이제 이 위원장님이시고 신비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의 죄목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2차 민중총궐기를 기획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지시했다라는 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지시한 적도 없고 민중총궐기는 앞서서 말하겠지만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가 직결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야 돌 던져 한다고 던집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화를 시킨 거잖아요. 저들이 누군가 하나를 대상화시켜서 민중총궐기의 열기를 한번 꺾어보겠다고 해서 온갖 쇼와 경찰과 짜고 쇼를 해서 경찰에 끌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민중총궐기를 한번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들어가 있고 또 형량도
너무 황당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긴 하나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는데 저도 이제 눈물 날라 그러네 진짜.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저는 사실은 두 분하고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하시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모순된 부분이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삼권 분립이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번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사면권으로 재벌 총수들 풀어주고 자기네 편 애들 그냥 대충 풀어주고 이랬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보아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갖고 있는 이 사면권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아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보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을 하던 것을 아마 그 관례를 이번에는 없애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면을 법률적으로 어쨌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태원 사면하면서 돈 받아 처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거 대통령이 그 짓들을 했죠. 근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또 저들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적폐 세력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법무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을 때 이걸 심의하는 기관을 두고 그 심의한 기관에서 통과가 되면 사면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예. 그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적폐청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풀어주고 저쪽 사람들만 조지면 형태면 급속도로 진영과 진영 간의 싸움으로 불이 붙어요. 그러면 박근혜 지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건 진영과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가서 지금처럼 월등하게 힘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균형으로 지지율 압도적인 걸로 그들을 이렇게 숨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지지율이 다 합쳐도 20%든 30%든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반격하는 것이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뒤에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우파 통합 추진이라는 것을 구성하기로 했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서 찢어졌던 보수 세력이 다시 합치기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게 녹록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왕 우리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강론. 스스로 강해져야만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보수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은 합당 논의는 안 돼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유승민과 하태경 정도. 나머지 바른정당의 실소유주인 김무성의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세미나하고 가서 밥 쳐드시고 그러면서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걸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은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 지지율을 합해봐야 어떤 시너지가 날 정도도 아닌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걸 합쳐놓으면 그들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거고요. 시너지가 나려면 선거를 임박해서 해야 돼요. 선거를 임박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문재인은 못 찍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나는 보수정당 지지자지 하고 다시 결집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군부를 모락모락 짚히다가 내년 한 2월, 3월쯤 정도에 다시 통합하는 걸로 일단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극우 세력의 재집결은 불가능하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이합집산이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을 이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처럼 정치 몰입애들이 정치적 이합집산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 방식으로 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우 세력들이 반성하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나은 복지 정책을 내놓거나
또는 그들이 오히려 죄 없는 한상균을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고등학생들 교복들 무상으로 줘라. 국민연금을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더 나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들이 다시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 발목 잡고 안보팔이나 하고 있는 놈들한테 국민이 표를 준다고요? 전 단언하건대 줄 수 없고요.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이합집산 시대는 갔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갔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즈음해가지고 그렇지. 다시 양장제 쪽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도 지금 현재는 뭐 어깃장 놓고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 김명수 인준을 시켜줬더니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호지분 같은 거를 갖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이런 거로구나 깨닫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깨닫고 있을 겁니다. 넥타이 색깔이 그걸 말하고 있죠. 김희수 부결시켰을 때 호남에 가면은 안철수 가는 족족마다 나타난 사람들이 안철수 욕하고 프랑카드 들고 막 현수막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지금 바른정당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선거 어떤 선거를 나가도 이 사람 다 떨어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합치는 방법의 문제, 시기의 문제지 유승민이나 하태경도 다시 예전에 새누리당 복원시키고 싶은 건 똑같을 거라고. 단 지들이 나온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들어갈 수 없지만 정치적 구호로서 친박정산하라고 하고 있어. 근데 홍준표는 있잖아. 친박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지금 현재도. 왜 주옥순이가 대표적인 친박이죠. 그 주옥순 같은 사람을 당 주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꽂아.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들이 들어오고 홍준표 스타일이 그거잖아. 나머지 니들은 그냥 말려 죽어버리겠다.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 명분 싸움이거든. 내가 유승민 그 캐릭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캐릭터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 캐릭터더만 약간 남자 박근혜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반대 같은 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안 봐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덕선적이더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홍준표 같은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개 양아치인 홍준표하고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 몇 명은 남고 이런 형식으로 그러다 유명무실해지면 소멸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실적을 갖고 총선을 대비한 이합집산은 좀 일어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하태경과 유승민이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좀 섞었으면 좋겠다. 지금 패륜 세력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자유한국당 내에 올바른 정치인들은 바른정당으로 좀 오고 김무성은 원래 그쪽 놈이니까 그쪽으로 보내줘서 좀 약간의 좀 이 교환이 필요해서 의석수를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그 두 당들이 그런 국민적 염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만 그런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매년 그 보궐선거가 벌어질 건데요. 내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아마 총선까지 매년 있는데 걔네들한테 의석을 안 줘야죠. 의석을 주지 말고 발언권을 없애야 허황된 주장과 독설들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에 홍준표가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가고 나서 뭐 이제 공부를 했다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홍준표가 미국을 간대요. 다음 달에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다리몽생이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네, 4박 5일간 미국 워싱턴 DC,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데 말은 그럴듯합니다. 북한의 육자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히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등 당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외교?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나마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미 그게 다 사기임을 알았지만 예를 들어 진짜 자기들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방산비리부터 체크했어야 되는 정당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국민들한테 일부 지지자들한테 먹히는 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안보예요. 안보.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거 그럼 지가 가서 뭘 할 건데? 그것도 제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트위터나 그 극우 세력들을 주장을 보니 만약에 홍준표가 극우 소수 세력들의 만족을 하고 안보파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술핵뿐만 아니라요. 자체 핵 보유도 주장을 해야 되고 이게 끝나면 전쟁하자고 나서는 길밖에 없거든요.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자. 또는 미국에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라는 주장이 다음 단계인데요.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이 싸우고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둘이 싸우면 홍준표야. 세례 자유한국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북핵 위기가 없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 사멸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미국과 트럼프하고 싸우는 중에 말싸움하는 중에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에요. 명확히 판단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북한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어버렸습니다. 실제로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누가 확인할 건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가장 피해가 보는 나라는요. 그리고 북한 다음으로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일본은 엄청난 무기 사들이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무기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떼돈 법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홍준표가 얼마나 양아치냐면 전술핵을 들어오면 우리하고 누구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면 한국은요. NPT까지 또 다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요. 한국은 고사됩니다. 이 미친 새끼가 지금 그 짓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섬세하게 대통령이 제재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사항을 대화 모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대화를 막을 요량으로 목적으로 미국에 지가 간대.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전술핵을 가져오면 그러면 한국이 지가 말한 대로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대로 한국의 평화가 오냐? 오히려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남북관계 꼬여버리고 대중관계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가 뭐 간대.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세력 수개가 감히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가요? 전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거 탄핵해야 된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끌어내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홍준표 입주댕이를 조사버리든가 해야 된다. 40년 전에 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 먹은 발정제가 아직도 효력이 남아있는 거야. 아니 무슨 발정난 새끼처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니 이거는 있잖아요. 국민을 40년 전인가요? 그렇죠. 지금 헌법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 약발 정말 끝내주는데 홍준표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는 일종의 자기들만의 시장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김정은이가 아니고 나는 홍준표라고 봐. 트럼프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북한에 기름 넣느라고 줄 서 있다. 그 연합뉴스의 그 구글 번역기 사건. 근데 그건 뭐냐면은 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 입장에 자기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 그 제재가 효력을 보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받고 싶어 해. 그렇지. 북한에 지금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기대에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말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홍발정이 미국에 가면 쟤네들의 그 계획은 이래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 외교 담당 고위 인사, 국무부 국방부 고위급 인사, 의회 상하원 지도자, 외교 군사위원회 위원들하고 면담을 추진 중이고요.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인사라는 사람들이 누구가 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홍발정이 가면은 국장급은 전혀 못 만날 거라고 봐요. 같이 따라가는 면면들을 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끼리도 서로 간에 맺어놓은 게 있어서 야당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홀대하지는 않는데 데리고 가는 면면들 한번 봐봐요. 심재철, 이주영이 그 해수부 장관 시절에 수염 기르면서 팽목항에 머물렀던 바로 그 인사, 정진석, 이철우는 국정원 출신, 염동열, 이 강원랜드, 강효상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뻔뻔한 놈들이 국가 안보 말고 복지에 이렇게 신경 좀 써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나마 시장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 꽂아대고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요. 홍준표가 미국 가서 어느 골프장 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뭐 하는 거냐. 저는 트럼프한테 핵버튼 빼앗아야 된다. 당장 지금. 지금 핵버튼 빼앗지 않으면 이 새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미국인들도 탄핵해라 지금.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왜 트럼프 잘하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어. 아니 동방에 이렇게 작은 나라도 탄핵했는데 3억 5천의 미국인은 왜 탄핵을 못하는 거냐.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미국인이라고. 탄핵해라. 지금 신비님의 말씀은 세가 나라인데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반가. 왜 이렇게 기쁘세요?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요? 500g. 500g이요? 저 2kg 빠졌는데. 거기 2kg와 저의 500g은 정말 차이가 많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웠나 봐요. 추석을 앞두고 기분 좋은 거 아니야? 한 열흘 정도 휴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주부가 열흘을 쉬면 좋아요? 추석 때 음식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해요? 하세요? 친정 가서 제사를 제가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복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하긴 뭐 여기 새날 푸른 나무도 뭐 일복 타고 나서 뭐 추석 때는 안 쉬실걸요? 그쵸? 부부는 사서 하는 거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여기 여행 가시는 우리 꽃님이는 어디로 가십니까? 캄보디아랑 베트남. 좋겠다. 잘 다녀오세요. 선물은 안 사오셔도 돼요. 조심해서 잘 갔다 오는 게 선물이지. 여행 경비가 너무 많이 깨져서요. 자, 우리 보탭시다. 네, 오늘도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건 진짜 말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 습관이 아니라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가방 딱 메고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요. 거기 가서 일종의 약간 죽순이 죽돌이가 되는 거예요. 주말에. 커피숍에서? 네,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책, 노트북 뭐 이런 거 가져가서 일하고 책 읽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주인장 아저씨랑 친해진 거예요. 사장님이랑. 근데 그 아저씨가 막 커피도 따라다 주고 그다음에 과자도 주고 어느 순간 막 갖다 주세요. 뭐 같은 거를 먹는 거를 이제 항상 보니까 주말마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한 분 알았다. 좋은 찻집이다. 이게 커피 왜 드립커피 있죠? 왜 그런 커피집이거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것도 팔고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갖고 막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근데 어머 저희 커피숍에 올 때랑 주말이랑 지금 의상이 참 많이 다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약간 정장필이었고 집 근처에서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아는 척을 하니까 좀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안 가고 그 다른 집으로 옮겼어요. 너무 아는 척을 하시니까 약간 귀찮다? 이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 택시를 탔는데 왜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럼 말 없이 그냥 가고 싶은데 아저씨가 계속 말을 붙여. 그럼 정말 좀 대답하기도 싫고 그러면 건성으로 대답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네일이잖아요. 또 네일샵 가면 저는 그중에 제일 말이 없는 언니한테 하고 싶어. 막 말을 시키면 난 그렇게 직업이 방송하고 또 강사라서 그런지 계속 떠드는 일이라서 그런지 내가 쉬고 싶을 때는 난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거든. 건드는 것도 싫잖아. 하고 색깔 물어보고 이러면 되는데 꼭 말 시키고 막 뭐 하셨어요. 조절조절 하는 언니 있으면 다음에 다른 언니한테 하고 싶다고. 그렇게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친해서 좋은 게 있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는 그냥 나를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어. 근데 그럴 때는 말을 해야죠. 왜냐면 그분들은 서비스 업종이니까 당연히 친근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고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언니에 따라서 진짜 별로 말이 없는 언니도 있고 말이 많은 언니도 있어. 그러면 그냥 말이 없는 언니 이렇게 보고 좀 조용한 언니한테 가서 해요. 그리고는 이제 조용한 언니한테 그러지. 내가 말 시키면 말해주는 언니가 내가 하는 언니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끔 말을 시키면 언니가 어머 오늘은 좀 이렇게 기운이 있으시네요. 그래. 네일샵에서 그 언니가 그 언니가 나 표정을 보고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말을 안 붙였대요. 되게 센스 있는 거야 그런 친구는. 그래서 내가 예 그래요. 제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좀 사람 봐가면서 말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언니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언니는 취미생활에서 하다가 그러시는 거고 저도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사생활 침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보통 일상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나만 보기라고 올려서 제 일상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일종의 내 추억을 쌓아놓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거는. 오픈하는 게 따로 있고 나만 보기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냥 잠가 놓으면 나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글이 공개가 돼도 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청소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왜 그거 올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봤더니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잠궜죠 바로. 몇 분 안 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공간은 완전히 다 공개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개할 건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는데 그럴 때 약간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그렇죠. 약간 내 이렇게 속옷을 들킨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얘기할 게 여러 가지 뭐 사생활 침해랄까 아니면 취미 생활이랄까 어떤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즐기거나 또 자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침해를 받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왜 그 JTBC에서 하는 이효리 그 네네. 효리네 민박? 네. 그걸 왜 했는지 아세요? 이효리가? 이상순 그 부부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 사는 그 사람들이 혹은 다른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집을 찾는 거예요. 그 집을 와서 뭐 초인종도 누르고 도망가고 담벼락에 와서 막 담도 하나씩 훔쳐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이 부부가 의논을 해서 이러지 말고 아예 우리가 방송에 나가면 사람들이 덜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한 거래요. 근데 이거 웬걸? 그치, 관광객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 그 앞에 커피 판매대를 만들거나 뭘 하던지 날 해놓으라고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약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상순이 제발 저희 사생활 침해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2-3번씩만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SNS 이렇게 올렸다고 저도 기사를 봤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 그 생가, 예, 거기도 그렇잖아요. 돌을 가져가서 담이 무너졌대요. 지금 트랙터를 그래서 막아놓고, 근데 함부로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대요. 그냥 들어와서 뭐 방에도 그냥 쑥 들어왔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지자는 진짜 지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지자면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일종의 거기가 관광 명소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남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시끄럽게 그렇죠. 하고 뭐 아까 담 무너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해서 가더라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저쪽이 나로 인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참 못하고 왜 내가 좋아서 가주는데 그게 연예인이든 어떤 공인이든 간에 그분들의 인권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건 우리 좀 그 취미 활동 간과하나 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조심해야지. 그분들도 보면 왜 쪽방촌 이런 데 막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특이한 풍경을 담고 싶어서 그런 데 가시는 거래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 뭐 나와 있는 속옷 뭐 거기에 막 옷 같은 거 걸쳐져 있잖아요. 쪽방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큰 집이 아니지만 한 평 남짓 되는 집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마치 무슨 구경꾼이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막 찍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인권 침해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정말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들이요. 보통 보면 왜 아주 이렇게 담이 높고 그리고 그 안에 뭐 경비 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여놓는 이유가 그렇게 인권 침해, 뭐 사생활 침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보면 집에 왜 영화관처럼 네. 그런 장비들 들여놓고 운동 기구들도 헬스장처럼 막 들여놓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제 친구가 연예인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요. 가수랑 결혼한 친구인데.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 때는 당연히 모델 활동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때 젊었을 때니까.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저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홍대도 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막 몰려와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걔랑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걔는 연예인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이지만 그냥 친구 관계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만나기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가 친구가 하나 둘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끼리 몰려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자기가 정말 친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있는데 그 아이들 연예인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랑 친하니까 또 그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외롭다 항상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공유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얘기가 하고 싶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또 자기들의 일이 있으니까 그 공통된 주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아무리 해서 사회에서 친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릴 때 같이 공유했던 추억을 있는 친구들과 또 구수한 옛날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특히 좀 아직까지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다 정립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누가 그렇게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해봐. 그렇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보면 이건 연예인들 얘기고 막 이런 얘기들이었고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 직장인들도 보면 단체 카카오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거기서도 보면 업무 후에 퇴근 후에도 어떤 업무 지시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서울시는 그래서 네. 아세요? 6시 후에 이젠 못하게, 퇴근 후에는 못하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광주시도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일단은 올려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되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칼퇴근법 이거를 또 이렇게 그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그 반영되진 못했죠. 근데 과도기니까. 네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사생활에 침해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통화하다가 아이폰은 그게 없는데 우리 일반 안드로이드 폰은 통화 중에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이 자유당에서 이 통화, 그 뭐라 해야 되나. 통화 중 녹음을 못하게 하는 그 법 있잖아요. 그거를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얼마나 굴리는 게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걸리는 왜냐면 게 많아서. 예전에 보면 그 국정농단 때 딱 걸렸던 게 그것도 통화 녹음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왜 기업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왜 갑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지, 그거잖아요. 통화 그렇죠. 녹취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밝혀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테러 방지 뭐 한다고 지난번에 아, 법 통과시켜가지고 그랬죠. 다 들여다본다 그랬는데 그거는 되고 통화 중 녹음은 안 돼? 아니 그러면 걔들 또 정권 만약에 그럴 일은 천재 없겠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그렇죠. 빨리 이거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아, 진짜 그때 생각나네요. 아마 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192시간인가 제가 기억해요. 192시간? 네네. 누구였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의원들이 합쳐서 아, 무제한 필리버스터? 토론한 게 필리버스터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테러방지법 할 네네네. 때. 그때 2월 달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이 무제한 토론할 때 생각나세요? 뭐 우리 새날의 패널이신 최민희 의원도 하셨고요. 그렇죠. 당시에 은수미 의원 은수미 하셨고 엄청 울었어요. 그분들 하실 정말 때요. 너무 많이 울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난 아이폰을 새로 샀잖아요. 하나 더. 아, 그러셨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아이폰 사셨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의 그 친구들이 혹시나 나 때문에 털리면 어떡해. 다 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렇죠.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김미아 선생님을 좀 알아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선생님 힘드시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방송하시는데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말씀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날 법원 들어가시는 날 이제는 나오셔갖고 고맙다고.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증도 진짜 심성도 굉장히 착하시고 굉장히 밝은 분인데 너무 힘드셨던 모양이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좀 저도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굉장히 밝게 막 하트 막 이런 거 보내시는 분인데 조금 그러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도 문자는 안 보냈거든요. 제가 좀 그래요. 좀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는 우리 피곤할 때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자기는, 사람들한테 그 올 거라는 걸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한 안 보내요. 거고, 저도. 우리 별님이는 그래도 힘을 한번 주고 싶다. 다들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 저는 김현 쌤을 개인적으로 몰라서. 근데 나는 우리 애들 핸드폰도 안 뒤져봐요. 그런 것처럼 누가 내 핸드폰 보는 거 싫어. 내 그렇지. 사생활이고 내 공간이란 말이야. 당연하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취미가 노래야.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노래 불러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면 충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즐겨.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날 들여다봐. 나 집에서 솔직히 샤워하고 이렇게 막 편하게 돌아다니는 거 누가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샤워하는데 그 수증기 막 꽉 찬 데서 옷을 막 꾸역꾸역 입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살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마요. 그렇지. 그리고 몰카 범죄들. 맞아요. 지금 꾸님 말씀하신 거. 몰카 범죄. 몰카 있지. 또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이상하게 찍지. 화장실 안에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SNS에 올려. 그것도 있어. 또 강아지 때문에 왜 하루 종일 강아지가 뭐 하나 볼라 그랬더니 그거를 또 해킹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건 찍어서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그런 강아지 하는 아무래도 CCTV처럼 있잖아. 집에 오면 거기다 수건 같은 거 덮어놓으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되나? 그렇구나. 너무 불편하잖아. 무섭네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가끔 제 딸내미 사생활 침해를 해요. 저도 그 휴대폰을 가끔씩 본다던가 뭐 이럴 때 있어요. 이 녀석 뭐 보나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따님의 인권도 생각해 주세요. 네, 언니한테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찔려서. 왜냐면 내가 보는 거 싫으면 나도 안 해줘야지. 어쨌든 일거수일투족이 남에게 이렇게 까발려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미 활동도 좋고요. 다 좋은데 일단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쾌락 아니면 어떤 사진 찍는 사람들은 뭐 시각적인 뭐 이런 것만 집중하지 말고 윤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한 인간을 존중하고 이런 윤리적인 거를 좀 제발 안 잊어먹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국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2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있죠.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해서 국정원 간부 직원들을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위반, 뭐 강요 등의 어떤 그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고소고발을 하는 그 사진을 딱 보고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희망들 있잖아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꼴이잖아요. 일종의 자살골.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척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생활 침해를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삶에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우리 김규리 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사생활 침해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런지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누가 나를 그렇게 홀라당 벗겨놓고 보는 기분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이소. 속을 태우는구려.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대통령이 말했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라. 이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불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면 기획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치기획보복.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빠져나가 볼까 또는 적폐청산 피해 볼까 적폐청산을 막아 볼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기획을 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죄를 덮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컨트롤 할까요? 기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이 다 시원했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이 아까 발표했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 정말 니네들이 생각한 대로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고 국정원과 사법부에 있어서 자체적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스스로 국방부와 사법부와 국정원이 나 이렇게 반성하고 조사받고 징벌받고 개혁하랍니다라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하지 말라고 조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법부하고 얘기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가서 대법원장 바지가랑이 잡고 봐달라고 사정을 했으면 했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헛소리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언론들이 정치보복이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빌미를 만드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 이런 지시도 하고 오다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은 딱 이런 정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지금 MB 수사, 국정원 수사, 원세훈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수준이 그런 거라고. 수준이. 아니 국방부가 담당자가 양심 선언했는데 그 수사하지 마라 그래 대통령이. 야 그래 수사하지 마 덮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 이명박에 끝까지 줄 서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밉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은 걸 정치보복이래. 이건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적폐청산은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영역이고 헌법 위반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상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게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인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조져버리고 싶어. 한번 털어봐 했는데 뭔가 좀 미심적인 사건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다음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 비슷한 거를 해. 그렇죠. 징역을 선고받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인수위가 없어서 착오도 좀 있었다. 조각이 끝나면 인사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게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성진 같은 사람을 왜 저렇게 임명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의무조항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이에요. 높이 평가. 여기 이제 디테일한 거 저도 이제 뭐 일시적으로 노숙 비슷한 걸 해본 입장인데 추억이 있죠. 그거는 이제 노숙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대부분인데 노숙인이 10,000명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노숙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노숙하게 된 원인 계기 이게 있는데 그 뭐랄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는데 일자리 같은 게 없어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의 구제를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적 부적응이라고 그래서 54%가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은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맞아요. 그냥 노숙이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게끔 해주는 그 정책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왜 서울역 쪽에 가면 그 지하 보도 쪽에다가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처럼 방향성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였다니까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노숙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 가치까지도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문제는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전체는 아닐 겁니다만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프로님이 얘기한 개인적 부적응 이 부분은 내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의 기존 질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에요. 직장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주변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고요. 경제적 결핍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적 결핍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요. 채무 때문에 특히 이 채무 관계 겪은 분들이 이 중에 사업하다가 파산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들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이분들도. 이분들은 그냥 내팽개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노숙자 여러분들도 명절인데 간혹 그분들도 돌아갈 가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여야 사당 대표하고 저녁 만찬을 겸한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화들을 보면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보복으로 보여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지양해달라. 저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은 주호영이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친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20대 총선 때 그 공천 배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자기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사는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정치적 논란들은 이 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처벌인데 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네. 내가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문장인 건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폐청사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은 좀 더 강력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냥 들어선 정부가 아니에요. 헌정이 중단된 사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90%가 넘었죠. 적폐를 청산하라. 그런데 그 적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거린이라고 했죠. 거지 거린 당시는. 이런 사람들 규율 정책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엄혹한 시기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난 9년 동안 이런 서민 정책들 또는 경쟁사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인권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9년 동안 이걸 완전히 방기를 했고요. 더더욱이 현 정부 들어와서 초기인데에 불구하고 이 통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몰아넣어서 쳐넣어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면 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런 통계가 필요 없죠. 그냥 몰아넣으면 되니까 잡아다가.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제 칭송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건가에 데이터가 마련된다는 거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이고 술을 드신 분들도 금연, 금주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상처가 무엇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졌죠. 이들이 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추가로 또 내놨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 잘하고 있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최초로 통계조사가 올해 17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은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법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5년 동안 그냥 법은 놀고 있었던 거고요. 뭐 복지부에서는 나름 뭐 연구 방안, 뭐 용역 이런 거를 주고는 했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요. 사실 선진국들은요. 노숙인들에 대해서 주거에 관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을 보면 노숙인들이 어떻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숙인이 자립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12년도에 통과된 법률을 보면은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주거 지원, 급식 지원, 의료 지원, 고용 지원, 응급 조치의 의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노숙인들에 대해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법의 내용입니다. 법 조항에. 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1조 급식 지원을 보면은요.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급식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선택해라. 재량껏 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식 지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료 지원, 고용 지원, 주거 지원 이런 모든 것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법률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중요한 점을 명경 씨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헌법에는 그러니까 노숙인에 대한 우리가 복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숙인이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들은 헌법적 권리인 그렇죠. 겁니다. 인권으로 봐야 돼요. 예,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작업도 이후에 해야 된다. 네. 예, 그게
만 몇 명인데 지자체로 나누면 많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만 좀 많고 있고요. 네. 충분하게 감당할 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명절 되고 그러면은 사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역뿐만 아니라 영등포역이나 노숙인들 많은 곳 제가 사는 동네도 노숙인인데 이분은 덕고다이파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 벤치에 누워서 좀 주무시더라고. 속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노숙의 추억이야? 노숙의 추억? 아, 해봤잖아요, 과거에. 노숙의 난 추억? 노숙까지는 안 해봤고 노숙이라고 해봐야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집 나와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여름이라 공원에 잤던 적은 나요. 목이 엄청 느끼고. 그것도 집 앞에서. 아니 집 근방에 근린공원이었는데 문제는 엊그저께 새벽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냥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 난 부러웠어요 솔직히. 딱 잠자기 좋은 날씨야 밤에. 그렇게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건 명절 되면 이제 노숙인들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복지부가 노숙인 실태라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노숙인의 실태 조사. 그게 최초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에. 사실은 기존의 정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수구 세력들의 정부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굳이 대책이라고 하면 집단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는데 실태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노숙인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됐는지 아세요? 1만 1천 명이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자가 11,340명이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노숙자는. 그렇죠.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길거리 노숙인은 1,522명. 일시 보호시설과 생활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493명, 9,325명. 쪽방 거주자는 6,192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74%, 여자가 26%.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 28%, 40대 18%, 그리고 70대가 11% 순이었고요. 이 30대도 있습니다. 비율은 8% 정도입니다. 원인도 있더라고요. 네,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는 개인적인 부적응이 54%로 절반 가까이 됐고요. 33%로 경제적 결핍,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의 부족이 6%, 또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이 26%, 이혼 및 가족 해체가 15%, 실직 14%, 알코올 중독이 8%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건강 상태인데 실제로 보면요 노숙자분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술 냄새 진동하죠. 네. 40%가 술 마신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29%는 주 2, 3회, 19%는 4회 이상 음주한다. 사실은 술 마시는 분들은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날마다 마시는 한두 잔씩이라도 그런 상태일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통계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간 중심 사회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지금 묻어지고 있다. 조선시대만의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이후 시작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안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사람과 민생, 안보, 지방, 미래를 살리는 오생 예산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적폐청산 이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가위를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 동안 저희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해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고출범 5달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실정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안보, 인사, 방송, 교육, 민생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었는데 특히 5천만 핵 인질 문구로 안보 이슈를 앞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뭄 피해 대책 예산 등
7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제시하며 문제 해결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용에 휩싸인 바른정당도 당내 갈등 봉합에 분주한 와중에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당도 재래시장과 역사를 오가며 파리바게뜨, 이랜드 사태 해결 등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오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용철 씨 유족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서 진짜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한 수사가 의혹을 키웠다며 경찰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박 씨 유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진범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낸 건 지난 15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인근 등산로에선 박 씨의 사촌 박용수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촌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박용철 씨가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며 청부살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로 꼽힌 박용수 씨도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박 씨 유족 측은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박용철 씨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내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된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